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현재 라인에서 쿠버네티스 기반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쿠버네티스로 개발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메인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 그 사내 시스템을 만들고 있긴 한데요. 그 뉴클레오라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쿠버네티스에 그냥 API를 별도로 만들었었는데 현재는 그게 전부 다 CRD 기반의 퍼슨 컨트롤러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쪽의 개발을 메인으로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메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이쪽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의 개발은 클라우드 컨트롤러를 향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컨트롤러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그 구현에 대한 스펙이 확정이 됐다거나 지금 아직은 쓸 수 있게 약간은 좀 뭐랄까 초기 단계라고 보여서 현재는 그냥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위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엔 클라우드 컨트롤러 기반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먼저 멀티테넌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테넌시라는 용어가 그렇게 익숙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 테넌트라는 용어는 사실 쿠버네티스 쪽보다는 오픈스택 쪽에서 사실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테넌트는 여러 사용자 하나하나를 테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테넌시는 하나의 클러스터의 여러 사용자를 서비스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테넌트 사용자들을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테넌시의 지금 여기 나오는 정의들은 다 클러스터 멀티테넌시 그 GCP에 있는 그 문서랑 멀티테넌시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온 것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각각의 테넌트를 격리시킨다. 그 하나의 사용자들, 여러 사용자들이 저마다 원하는 워크로드가 있겠죠. 어떤 사용자는 하드볼 돌리고 싶을 거고, 어떤 사용자는 웹 서비스를 돌리고 싶을 건데, 각각의 테넌트가 서로 상대방의 테넌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가 있어서 하나의 테넌트의 정보를 다른 테넌트에서 가져간다거나 도청을 한다거나 이래도 안 되겠지만 오염된 테넌트도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사용자가 어떤 보안적으로 침투를 당했다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다른 테넌트들의 모든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테넌트로부터 클러스터 자체랑 다른 테넌트를 보호하기 위한 것, 그런 걸 멀티테넌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클러스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목적도 있어요. 사실 제일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 사용자가 있다고 할 때 저마다의 클러스터를 쓰면은 제일 심플하게 각각 아이솔레이션 된 환경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는 그 사용성이랄 시스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멀티테넌시라는 거에 대한 워킹 그룹이 현재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테넌트는 클러스터 자체의 익스텐션이랑 클러스터 컨트롤러, 그 다음에 애드온, CRD 등의 클러스터 리소스를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리소스를 공유하는 것들은 이를테면 볼륨, 어떤 스토리지 드라이버라든가 로드 밸런서 등의 네트워크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되겠죠. 얘네들은 각각의 테넌트들이 서로 간에 공유하는 리소스가 됩니다. 멀티테넌시를 썼을 때 그냥 각각 독립된 클러스터를 줄 때보다 장점은 관리 비용이 일단 줄어들겠죠. 각각 공유한 리소스를 하나의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는 거랑 여러 개 클러스터에 동시에 배포하는 건 상당히 많은 비용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 말고 네이버 쪽에는 네이버 클러스터 클라우드인가? NCC라는 이름의 솔루션이 있어요. NCC라는 솔루션에서도 멀티테넌시를 구현해놨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얘는 하드 멀티테넌시보다는 소프트 멀티테넌시에 가깝습니다.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하튼 그 하나의 클러스터에 여러 사용자를 호스팅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의 파편화 방지가 있습니다. 저마다 그 쿠버네티스 맨 처음 그 인트로 문서에 보시면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워크로드는 CPU를 많이 쓰고 어떤 건 메모리를 많이 쓰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쓰면은 리소스를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멀티테넌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클러스터 레벨로 확장을 한 거죠. 각각의 노드 단위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생성 시간 감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NCC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의 자원을 내가 그 클러스터에 들어가서 쓰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거의 1초도 안 돼서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에다가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 단위에서는 별도로 복잡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클러스터 생성 시간이 감소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클러스터를 온디맨드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아무리 빠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4, 5분은 걸리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멀티테넌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들도 있죠. 일단은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멀티테넌시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멀티테넌시의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같은 조직 내의 여러 사용자, 같은 조직이란 전제가 들어가요. 같은 조직 내에서는 각각 내 클러스터를 쓰기 위해서 내가 시스템 조직 내의 인증 시스템을 거치게 되고 내가 이 클러스터 들어갔을 때 내 사번이나 이런 걸로 로그인을 하고 내 모든 오퍼레이션이 트래킹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일을 할 우려라든가 뭐 이런 위험도가 좀 낮다란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소프트 멀티테넌시입니다. 소프트 멀티테넌시는 악의 없는 사용자로 간주를 하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좀 낮아도 되는데 대신에 성능을 최대한 올려놓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CC가 바로 이 모델이에요. 주로 사고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소프트 멀티테넌시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클러스터를 주고서 모든 유저가 다 저마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를 쓴다라는 것보다는 약간은 사고 예방 목적에 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용자가 하나의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쓴다고 했을 때 이 사용자가 내 거인 줄 알고 모르고 남의 걸 지울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프트 멀티테넌시의 한계상 얘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소프트니까. 반면에 하드 멀티테넌시의 경우에는 다른 조직에 속한 여러 사용자들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를 나눠주는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뭐 EKS라든가 GKE 이런 애들이 되겠죠. 얘네들은 다른 조직에 속한 여러 사용자들이 되고 클러스터 내 모든 사용자를 잠정의 악당으로 간주를 합니다. 얘네들이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어떻게든 캐내고 막 훔쳐낸다 라는 전제하에 하드 멀티테넌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 멀티테넌시에서는 다른 사용자의 리소스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폴리시 인포스먼트가 있는데 얘네들의 대상은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 노드, 팟, 컨테이너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접근 제한 정책을 거는 거죠. 접근 제한은 IAM을 통해서 하든가 RBAC이나 ABAC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네트워크 정책은 팟 간 통신 정책 제어.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팟은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팟이랑 통신할 수가 없고 자기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애들까지만 통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 쿼터가 사실상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원 쿼터. 어떤 특정한 유저가 네임스페이스를 줬는데 여기서 CPU랑 메모리를 전부 다 이 호스트의 걸 다 잡아 써버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쿠버네티스는 이쪽 노드에 떠있던 다른 팟들이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다른 쪽으로 에디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쓰고 있던 유저들이 다른 쪽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런 하나의 사용자 때문에 다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자원 쿼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여기서 현재까지 쿠버네티스에서는 CPU랑 메모리, 오브젝트 개수 정도로만 쿼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외의 쿼터는 아직까지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팟의 보안 정책은 팟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때 사전에 정의된 보안 정책 적용이라고 적어놨는데 팟을 생성할 때 이를테면 어떤 유저는 그 프리빌리지드 컨테이너를 생성하려고 시도할 수가 있어요. 프리빌리지드 컨테이너는 이를테면 뭐 일반적인 리눅스 기준에서는 수드 권한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권한으로 그냥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팟은 실제로 그 시스템의 루트 권한으로 프로세스를 띄운 거랑 똑같아져요. 이런 것들은 막아야겠죠. 그리고 막는다면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폴리시 인포스먼트로 강제로 무조건 못 띄우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프로버를 거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팟 안티 어피니티는 다른 테넌트의 팟은 다른 노드로 할당. 이것도 좀 하드한 룰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컨테이너의 기본 전제 자체가 OS에 있는 커널이라든가 라이브러리를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아이솔레이션 시킬 수는 없어요. 컨테이너 상에서 우리가 시그룹스나 이런 걸로 아이솔레이션을 하긴 하는데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보안적인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안티 어피니티는 그냥 아예 테넌트별로 노드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 노드 안에서 무조건 네 것만 써. 하나의 A란 네임스페이스는 X, Y, Z 노드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안적으로 강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폴리시 인포스먼트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경우는 호스트 OS에 대해서도 호스트 OS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우분투라든가 센토OS 같은 제네릭한 OS를 많이 써요. 근데 멀티테넌시에서는 이런 거 쓰지 말고 코어 OS나 클리어 리눅스나 렌처나 탈로스 같은 걸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의 경우는 코어 OS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그냥 커널 자체가
컨테이너를 띄우기 위한 용도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스템5 이니티라든가 아니면 뭐 시스템D 이런 애들을 다 컨테이너로 올려서 쓰고 모든 프로세스가 다 컨테이너로만 돌아가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그로스 안에서만 돌아가고 여기다 뭔가 이상한 걸 해서 호스트 쪽으로 내려가는 방법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는 거죠. 그 중에 극단적인 게 탈로스가 있는데 탈로스의 경우는 OS를 띄웠을 때 이 OS에 SSHD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에 탈로스 OS를 깔아서 그걸로 구동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쿠버네티스 API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뭐 시스템 메모리를 본다거나 CPU를 본다거나 이런 방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쿠버네티스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제약이 많이 들어간 호스트 OS를 쓰는 걸 권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런V를 쓸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은 약간 궤적을 달리해서 이따가 오후에 마지막 세션으로 저희 팀의 이어영님이 발표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긴 할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스펙에서는 런V를 권장을 하고 있고 런V 말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는 C바이저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G바이저라든가 아니면 뭐 파이어크래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통해 가지고 런타임 자체를 좀 제약을 많이 걸어서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컨테이너 런타임의 경우는 사용성이랑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저희들도 컨테이너들을 쓰고 있긴 한데 컨테이너들 말고 도커를 이용해서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도커를 써가지고 되는 기능이 있고 컨테이너에서 안 되는 기능이라고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도커에서 보안 홀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틸트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하나 띄워놓고 이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을 내 로컬 ID로 마운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에다가 에이전트를 사이드카로 띄워놓고 이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을 내 로컬 ID에 수정을 하면은 내 로컬 아이디의 이벤트가 컨테이너 날아가서 컨테이너에 리스타트가 되는 이런 식의 개발 툴로 쓰는 건데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도커가 아니면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도커 소켓을 써가지고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로컬 파일 시스템 건드린다는 게. 컨테이너D 같은 건 그런 건 아예 안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쪽으로도 사실 되게 많이 뚫렸었던 보안 홀이고요. 그런 보안 홀을 다 막은 그런 런타임을 써라. 그리고 카타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얘를 쓴다면은 아예 컨테이너를 쓰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냥 뭐 KVM을 직접 쓴다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이퍼바이저 그 보안 툴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측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인그레스, 이그레스 모드, 디나이 올이 기본값. 이건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폴리시 인포스먼트랑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들어가는 그 기술들. 근데 이 두 가지를 썼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멀티 테너지가 구현이 가능하냐?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현재 쿠버네티스는 완전한 자원 간의 아이솔레이션을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CPU, 메모리, 그 리소스 개수 그 세 가지 정도만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공하지 못한다기보다 제공을 안 하는 거에 좀 더 가까울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쿠버네티스는 사실 표준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한 폴리시를 모든 걸 다 쿠버네티스에 올린다고 하면 너무 무거울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서드 파티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쿠버네티스는 자원 간 아이솔레이션을 완벽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런V를 통해서 썼을 때는 런타임이 컨테이너가 아니라 VM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었죠. VM이랑 컨테이너의 차이. VM 뭐 리소스를 하드웨어에 80%밖에 못 쓰고 컨테이너는 뭐 97%까지 쓴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냥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쓰기지만, 그러니까 런V를 쓰면은 우리가 쿠버네티스 API를 사용해서 쓰긴 하지만 성능은 그냥 VM 성능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폴리시 인포스먼트 당연히 성능 저하를 수반을 하죠. 아무것도 없을 때랑 폴리시를 한번 거쳐서 확인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랑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식의 기술적 한계가 있고요. 사용성의 한계도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표준 폴리시가 모든 리소스에 대한 정책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서드파티의 확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실리엄 네트워크 폴리시 같은 게 있어요. 실리엄 네트워크 폴리시는 하나의 엔드포인트가 있고 다른 엔드포인트가 있다고 할 때 이 둘 사이의 네트워크 폴리시를 쿠버네티스에서는 그냥 네임스페이스, 이 네임스페이스가 같으면 허용하고 다르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엄이라는 서드파티 확장에서는 어떤 레이블이나 서비스나 엔티티나 아니면 IP, CIDR, DNS 이런 걸 가지고 폴리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DNS에서 소스가 들어온 것들은 이쪽으로 허용한다, 거절한다 뭐 이런 거.
이게 일반적인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들어가는 기능들인데 쿠버네티스에는 그게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드파티 툴을 써야 되고, 서드파티 툴이 이게 애드온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리엄을 썼을 때는 실리엄 네트워크 폴리시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CNI로 실리엄을 쓰시진 않을 거예요. 뭐 플라넬이라든가 아니면 뭐 칼리코 이런 걸 쓰실 텐데 그런 걸 썼을 때는 이 네트워크 폴리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폴리시를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용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NCC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어떤 특정한 유저가 뭔가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계정이 도용당해서든 전체 클러스터에 위험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막기 위한 폴리시라든가 어떤 피처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냥 기능을 줄여야죠.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CC의 경우는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유저가 쓸 수 있는 기능은 디플로이먼트 스펙을 어플라이하거나 서비스를 어플라이하거나 뭐 레이블을 붙였다 띄었다 한다거나 그 정도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기능들은 다 막혀 있거든요. 유저가 어떤 잘못된 오퍼레이션에서 클러스터를 망가뜨릴 수 있는 오퍼레이션은 다 막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하면은 별도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허용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이거죠. 그런데 쿠버네티스 자체가 애초에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너무 커요. 여기서 뭔가 그렇게 폴리시를 적용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아이솔레이션 하기가 애초에 가능하냐? 크기 때문에 취약성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정책이나 인프라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접근은 이거였어요. 쿠버네티스 자체가 애초에 너무 크고 무겁고 기능이 많다. 그렇다면 좀 더 가벼운 쿠버네티스는 없을까? 우리가 미니큐브 같은 건 되게 설치해서 쓰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개발용으로 미니큐브 같은 걸 제공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접근이 가벼운 쿠버네티스였는데 현재는 사용자한테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폴리시 인포스먼트 같은 건 전부 다 사용자한테 루트권을 다 주는 거고, 루트권을 주되 특정한 커맨드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정책으로 막거나 허용해 주거나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어쨌거나 보안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방법이고,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특정 워크로드를 생성을 했는데 그게 허용이 되는지 허용하면 안 되는지를 어드미션 웹북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보고 되면 허용해주고 아니면 자르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럴 게 아니라 아예 루트리스로 주자. 사용자한테 루트권을 처음부터 아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수도 커맨드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현재 한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시프트가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오픈시프트에서는 컨테이너 중에서 루트 권한이 필요한 컨테이너는 애초에 구동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커브 같은 데 보면은 루트 권한으로 뜨는 컨테이너가 대다수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오픈시프트에 디플로이먼트로 시작을 하면 아예 시작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일반 유저 권한으로 별도로 돌려야 된다. 즉 UID가 제로인 경우에는 아예 구동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검증된 리눅스 보안 모델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에방어라든가 SE 리눅스라든가 리눅스 PKB라든가 아니면 SEC 컴프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로 적용된 예제인데 Allow Privilege Escalation을 false로 해놓고 그 다음에 Run as User를 룰로 Must Run as Non-Root로 이런 식의 적용을 해주면은 루트 권한을 가진 컨테이너 아예 구동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예제로는 유저네츠라는 게 있어요. 유저네츠는 GitHub에 보시면 루트리스 컨테이너즈의 슬래시 유저네츠라는 리포에 가보시면 있는데요. 이건 루트 권한이 필요 없는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의 일반 유저 계정으로 들어가고 거의 수도 권한까지도 필요 없어요. 일반 유저 계정으로 유저 네임스페이스나 마운트 네임스페이스,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 자체는 SLI-IP4 넷넷으로 뚫어서 사용을 하고요. UID, GID는 New UID 맵이랑 New GID 맵 이 두 가지 통해서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사용한 유즈 케이스는 K3S가 있고요. 원래 K3S의 원래 의미랑 현재는 약간 달라졌어요. 원래 K3S는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서비스, 하나 더 있었는데 팟, 그 세 가지만 제공한다. 그래서 전체 기능이 아니라 근데 그거였는데 현재 K3S는 미니 큐브에 좀 더 가깝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다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져가지고 현재는 약간 의미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를 테스트하실 때는 New UID 맵이랑 New GID 맵 패치를 약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닐라 CentOS에서는 조금 쓰기 어렵고요. 약간 코너 패치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잘 돌아가요. 그 유저네츠라는 접근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를 그냥 여러 개를 만들자. 맨 처음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의 쿠버네티스에 여러 사용자를 허용하면은 보안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용성 문제가 있으니 그럴 거면은 우리가 대신에 여러 개 클러스터를 좀 더 쉽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두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터가 있는데 배경으로는 멀티 테넌시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관리의 편의성, 생성의 편의성, 그 다음에 자연 파편화를 막기 위한 자연의 효율적 사용, 그 세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각각을 오케스트레이터에서는 쿠버네티스를 링제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클러스터 리소스를 직접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링제로란 용어는 보통은 OS에 쓰는 용어긴 해요. OS에서 커널을 링제로라고 하는데 쿠버네티스는 하나의 클라우드 OS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OS 전용 링제로 커널 영역이 필요한 거죠. 그 하나의 커널이 있고 그 커널에 쿠버네티스는 유저 프로세스로 돌아간다 라는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저희도 현재 이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고요. 생성의 경우에는 생성이 느리니까 애초에 클러스터 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요청 시 할당을 하자라는 쪽으로 풀고 있고요. 자원파 편화는 답이 없습니다. 이걸로는 뭐 해결하기 좀 어렵죠. 대표적인 예제로 렌처가 있어요. 렌처는 뭐 대부분 다 써보셨을 것 같긴 한데 렌처는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의 클러스터를 관리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하우스 쿠버네티스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마존이나 구글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개의 프로바이더가 제공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 군데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클러스터 내의 워크로드 관리, 이건 페더레이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웹 UI가 되게 훌륭합니다. 부가 기능으로 CI/CD 파이프라인이 제공되고 앱 카탈로그 같은 것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좋잖아요? 써봤어요. 챕터 1. 이게 첫 번째 시도입니다. 렌처 가지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림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건데 맨 처음에 개발자가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이게 하나의 뭐더라? 크론 잡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크론 잡으로 루프를 돌면서 내가 원하는 클러스터가 풀이 10개야 라면 10개가 될 때까지 계속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클러스터를 만들 때 렌처에서는 그 렌처 템플릿이라는 걸 사용해서 클러스터를 만들면 내가 원하는 클러스터가 노드 몇 개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 뭐 어떤 버전의 클러스터다 라는 걸 템플릿화해서 그 템플릿으로 인서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렌처에다 세팅을 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아이아스에다가 키를 하나 만들고 그 키를 렌처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걸로 클러스터를 미리 만들어놨죠. 10개 정도 미리 만들어 놓고 실제로 레스트 엔드포인트에서는 클러스터 하나 주세요 하면은 전체 클러스터 중에 남아있는 거 하나 가져와서 클러스터 디스크립션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거 현재 안 쓰고 있던 상태에서 쓰고 있다는 상태로 바꿔요. 그래서 다음번에 리스트할 때는 그거 안 나오게 그냥 그렇게만 해놓고 한 번 가져온 클러스터를 일정 시간 동안 쓰다가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그냥 지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현재 지금 우리가 피처 테스트 할 때 쓰고 있어요. 저희가 쿠버네티스 기반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쿠버네티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돌리고 그걸 버리고 이런 식의 전체 워크플로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만드는 게 CRD나 클러스터 컨트롤러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한 번 테스트를 돌리고 나면은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찌꺼기가 남겠죠. 스노우플레이크가 남아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 돌리기 전에 남아있는 클러스터 하나 가져오고 거기다 테스트를 막 돌린 다음에 그걸 그냥 지우는 거죠. 그런 식의 워크플로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렌처 쪽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게 렌처의 구분 구조예요. 여기 RK 노드는 인하우스로 만든 노드고 이건 아마존에 만든 노드, 그다음에 각각의 쿠버네티스 마스터가 뜨고 여기 인증 프록시랑 렌처 API 서버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었죠. 실제로 써보니까 RK는 내부 구조가 도커 머신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도커 머신이라서 이게 도커가 아닌 CRI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CRI를 도커를 그냥 쓰다가 컨테이너로 바꿨는데 이걸 렌처에서는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로는 CNI도 렌처에서 제공하는 게 플라넬이랑 그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그 중에 실리움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확장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해봤는데 RK의 구조 자체가 다 도커 소켓에서 사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는 것보다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빠르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안정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렌처를 가지고 클러스터 한 30개 정도 돌리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클러스터를 100개 이상 만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API 와치가 끊기고 클러스터 헬스 체크가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밑에 차일드 클러스터가 2개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200개쯤 돼버리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렌처 마스터로 자기 헬스 리포트를 하거든요. 각각의 클러스터 에이전트로. 근데 리포트를 하는데 저 렌처 쪽에서 못 받아요. 렌처가 HA로 구성이 되는 게 그냥 단순히 HA이고 얘가 스케일 아웃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액티브, 스탠바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렌처 하나에서 다룰 수 있는 클러스터의 개수는 좀 제약이 있었죠.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제약보다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렌처 아키텍처를 버리고 두 번째로 커스텀 컨트롤을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 말쯤의 얘기고요. 다시 차트가 하나 나왔는데 뭐 이것도 간단합니다. 실제로 유저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링제로 클러스터, 얘는 쿠버네티스 링제로예요. 링제로에다가 클러스터 CRD를 만듭니다. 클러스터 CRD를 만들면은 클러스터 컨트롤러가 그걸 가져다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지면은 그때 노드셋 CRD가 만들어지면은 노드셋 컨트롤러가 노드셋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노드셋 CRD가 생성이 되면 노드 CRD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타입의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이 됩니다. 실제로 메인 작업은 노드 컨트롤러가 하게 되는데요. 노드 컨트롤러가 IaaS에다가 VM 만들고 VM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각각의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코어 작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쿠버드민은 그냥 돌려주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손으로 하던 거를 약간 자동화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구조도 클러스터랑 노드셋이랑 노드의 구조는 디플로이먼트랑 레플리카 셋이랑 파세 구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맨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애드온들을 좀 더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나면 클러스터가 다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의 구성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맨날 쓰던 그 구성이에요. 앤서블을 사용해가지고 플레이북, 원래 돌리고 있던 플레이북 리팩토링을 해서 그걸 돌리는 거를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커스텀 컨트롤러에서 잡 형태로 돌린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쿠버어드민은 쿠버네티스 공식 배포 도구이기 때문에 얘를 통해 가지고는 쿠버네티스의 뭐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요. 최근에 뭐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컨트롤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클러스터 확장 축소라든가 업그레이드라든가 상태 관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었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뭐 밑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UI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게 그냥 전체 클러스터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현재 27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한 3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저런 식의 UI가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내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에 중요한 정보들 몇 개만 뽑아 놓은 거예요. 클러스터 이름이랑 전체 노드 개수, 앞에 건 마스터고 뒤에 건 노드. 런타임이 컨테이너 되어 있냐, 도커로 되어 있냐. 그 다음 페이지가 대부냐, 프로드냐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각각 떠있는 리전이 현재 JP2만 있는데 JP2, JP3, JP3는 오사카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뭐 그렇게 3가지 정도 리전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트너스가 들어간 파트너스 리전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속해 있는 이게 오픈스택 기준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오픈스택의 테넌트 이름이 보이고요. 쿠브 컴피그 볼 수 있는 화면이랑 실제로 지울 수 있는 그런 UI가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이건 클러스터 생성 화면인데 생성할 때 어떤 CRI를 쓸 거냐, 어떤 CNI를 쓸 거냐 이 2가지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CRI랑 CNI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선택한 옵션이고 한번 생성되고 나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실리움으로 돌고 있는데 이거를 플라넬이라든가 다른 걸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냥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페이즈도 개발용이냐, 프로덕션용이냐, 리전이냐, 이런 것들은 다 오픈스택 기준의 어떤 데이터들이고요. 여기에는 마스터노드 개수랑 워커노드 개수, 그 다음에 각각 플레이버, CPU 몇 개, 메모리 몇 기가, 디스크 몇 기가 이런 거 선택해서 생성 버튼 누르면은 아까 보셨던 클러스터 CRD가 생성돼서 링제로에 어플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링제로에 어플라이 된 거는 클러스터 컨트롤러가 받아가지고 실제 생성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클러스에 대한 디테일 화면이에요. 만들어졌을 때 클러스터랑 노드셋이랑 노드랑 3가지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렌즈처럼 이렇게 이쁘고 화려한 화면이 아니라 좀 되게 좀 버보스하고 지저분한 정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내부 툴로 만든 거고 사용자향의 UI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우리 내부 엔지니어들 보라고 만든 거고 사용자향의 UI는 지금 따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렌처를 버리고 이걸 봤을 때는 렌처가 느리고 잘 끊기니까 그러면은 이걸로 만들었을 때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봐야겠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1000개짜리 노드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냥 구성은 마스터 5개에 노드가 1000개인데 노드의 스펙은 되게 낮은 걸로 했어요. 일부러 CPU는 코어 하나짜리고 메모리는 2기가짜리. 왜냐면은 쿠발츠 입장에선 노드의 스펙은 중요하잖아요. 노드의 개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로 테스트를 해봤고 거기 올리는 소프트웨어는 커널 4.2.0 쿠발츠 1.13으로 했다가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원래 1.13.7이었는데 지금 1.14.3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진엑스 5만 개를 돌렸더니 5만 개가 돌아갔어요. 여기서의 문제점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HDD 노드가 원래 스택드 HDD 토폴로지를 사용을 했어요. 마스터 노드에 같이 띄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HDD의 부하가 원래 마스터의 스케줄러한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HDD를 외부 노드로 따로 뺐고요. 두 번째로 스케줄러 부하는 이거는 1.13 때 문제긴 합니다. 1.14 때 저게 좀 자동으로 바뀌긴 했어요. 1.13 때는 노드가 10개면은 내가 하나의 워크로드를 돌린다? 그러면은 10개 노드의 상태를 다 수집해서 그 중에 제일 적합한 노드를 뽑아서 거기다가 어플라이를 해요. 근데 10개면 상관이 없는데 1000개면 느려요. 노드가 1000개다 보니까 1000개 노드의 상태를 다 수집해서 그 중에 하나 뽑아서 엔진엑스 런 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한 1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오브 노드 투 스코어 옵션을 통해 가지고 전체 노드가 아니라 전체 노드의 한 10%에서 5% 정도만 스케줄링을 하도록 바꿨어요. 그냥 랜덤으로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로 했다고 하면은 1000개 노드가 있어도 그 중에 100개 노드를 임의로 뽑아서 그 중에 제일 적합한 애한테 스케줄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엔진엑스 하나 띄우는데 1분에서 한 10초 언더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리엄 부하가 있었는데 실리엄이 생각보다 좀 부하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거 실리엄 자체에 튜닝을 좀 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카라반이 그러면 클러스터 내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저게 렌처를 벤치마킹해서 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클러스터 내에서 보니까 지금 CRD나 커스텀 컨트롤러를 활용하시는 거 같은데 생각해보면 굳이 클러스터 내에서 저런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렌처 벤치마킹 때문에 클러스터에서 보신 건지 아니면 그냥 클러스터를 자신이 있어서 처음에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또 저 카라반도 그러면 렌처처럼 에이전트 방식으로 지금 해시체크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건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 CRD 형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레스트 서버로도 똑같아요. 엄밀히말하면 똑같은데 단지 저걸로 만든 거는 제가 별도의 저걸 위한 스토리지라든가 저걸 위한 웹서버라든가 이런 걸 따로 운영하기가 좀 불편했고 그래서 그냥 링제로 클러스터를 통해서 내가 그런 식의 인프라성 작업을 좀 오프로딩 시키겠다라는 측면이 제일 컸고요. 두 번째로 렌처의 경우는 와치하다가 자주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렌처의 경우에 와치하다 죽는 이유가 그 렌처의 클러스터 컨트롤러 매니저랑 클러스터 에이전트 얘네들이 각각의 노드별로 다 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0개짜리 노드 만들면 1000개 노드가 다 렌처 마스터로 다 헬스 체크를 웹소켓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가 죽는 거거든요. 렌처 마스터가. 그래서 저는 구조를 약간 바꿨어요.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링제로 클러스터에서 각각의 차일드 클러스터한테 접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만들고 나온 걸 시크릿으로 쿠브 컴픽을 링제로 복사를 해오는데 그걸 통해서 와치를 걸어놔요. 그래서 각각의 차일드 클러스터의 마스터에 내가 와치를 걸어서 여기에 상태가 변경이 되면은 그걸 다시 원래 있던 카라반 컨트롤러로 리포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리포팅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푸시 방식으로 했다가 그냥 폴링 방식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멀 와치니까 폴링은 아니긴 한데 그렇게 해서 부하를 좀 줄였습니다. 앞장에서 그 ETCD를 스택트에서 익스터널로 바꾸신 이유가 네. ETCD 부하 때문이라고. 예, 맞습니다. 어떤 부하가? 그러니까 API 서버 때문에 부하.
구체적으로는 뭐 사실 그걸 딥하게 달고해본 건 아니고요. 그냥 마스터 서버에 뭐 쌀이라든가 뭐 탑 같은 거 때려보니까 SD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걸 좀 앞으로 쪼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걸 익스터널 SD 토폴로지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예상하신 단점들이 있어요. 이게 그 룩백을 통해 통신하는 게 아니라 TCP 레이어를 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도가 좀 저하가 되긴 합니다. 대신에 스케줄링 할 때 SD의 부하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노드가 많아지면은 각각의 쿠ber네티스 전부 다 마스터를 통해서 SD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부하가 좀 줄어들어서 마스터 서버의 부하는 확실히 줄어들어요. 레이턴시는 늘어나지만 부하는 줄어든다.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이 여기 오픈스택으로 VM 생성하고 그 위에 이제 크게 클러스터를 찍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VM 생성할 때 VM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VXLAN 가상 쓰신 건지 아니면 일반 VM이나 서버에 쓰신 건지.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회사의 IaaS가 프로바이더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VLAN이랑 VXLAN을 섞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VM에서 주는 네트워크 성능 저하가 컨테이너한테 주는 그 네트워크 성능 저하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희가 모든 노드를 PM에다 띄웠다면 그런 이슈가 없었을 텐데 네. VM에 띄우다 보니까 배드네이버가 생기면 노드들이 막 계속 죽어나가요. 그 노드가 죽으면은 마스터가 봤을 때 얘가 난레디 상태로 바뀌면서 그냥 그게 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식의 문제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건 좀 유스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컨트롤러 그 클러스터가 많아지면은 컨트롤러드의 부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 혹시 대략적인 어떤 컨트롤러드의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상적인. 뭐 클러스터가 뭐 테스트 하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뭐 파드를 굉장히 많이 띄우면 뭐 그런 비율이 줄어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내 좀 내부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비용, 허용할 수 있는 뭐 컨트롤러로서 낭비되는 리소스는 뭐 어느 정도라던가 그런 게 꽤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저희가 측정을 해서 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체감상 노드 한 100개 언더면은 마스터 서버 3개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그냥 대략의 그런 느낌만 있고, 구체적으로 이걸 측정을 해봐서 이거 노드가 몇 개면은 몇 개 마스터가 필요하겠다 이걸 뽑아오진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건 그냥 쿠버네티스 메인 사이트에 있는 그냥 대략의 자료만 참고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메인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그 아마존의 경우는 어떤 플레이버로 몇 개 노드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긴 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저희 쪽에 쓰고 있는 인프라랑 비슷한 스펙의 노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혜인이 없었어요. 이거 발표한다면 발표 사진만 제가 밥도 안 먹었어요. 48분에 일단 다 발표를 다 했습니다.